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코로나19 백신 패권 경쟁이 펼쳐지면서 국내에도 백신 수급 상황에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백신 접종 이후에 이상 반응 사례까지 나오면서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요. 좀처럼 끝나지 않는 코로나19 상황, 오늘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톨릭대 의대 백순영 명예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백신이 굉장히 큰 화두가 되고 있는데 지금 화이자로부터 백신, 코로나19 백신 2천만 명분을 추가로 도입하겠다고 정부가 밝혔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총 9,9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하게 됐다는 게 정부의 설명인데 문제는 언제쯤 이제 제대로 도입이 될 것인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결국은 지금 우리가 걱정했던 불확실성의 문제는 분명히 다 없어졌습니다. 즉 3분기 확보는 됐다는 거죠? 네, 확보는 된 건 분명한데 네네. 그러면은 도입 시기의 문제겠죠. 그렇겠죠. 그런데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으로서는 사실 7월 달부터 이제 도입이 될 것인데 언제 도입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아직까지 발표할 수가 없다. 비밀 유지 계약이라는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입 시기가 아직까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적어도 9월까지는 이 5천만 명분 즉 1억 회분이 들어올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네네. 집단 면역, 즉 3,600만 명 맞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는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우리 네. 지금의 목표는 지금 4월 말까지 300만 명, 그렇죠. 6월 말까지는 1,200만 명, 여기까지는 물량의 부족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대부분의 지금 백신은 350만 명 정도가 들어오는 파이자 백신을 75세 이상 맞히는 것으로 하고 그 이외의 연령들과 또는 응급 요원들 여러 부분들은 사실은 아스트라제네카를 주로 맞히게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1,200만 명 중에서는. 예. 그렇기 때문에 2분기 2차분을 좀 당겨서 쓴다고 해도 물량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30대 미만은 아스트라제네카를 권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이 전체적인 연령들에서 좀 신뢰성이 떨어진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30대 미만은 아스트라제네카 이외에는 백신이 없는데 맞히지 않기로 했으니까 파이자 백신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7월부터 맞춰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7월부터 이제 어떤 백신을 내가 맞을 수 있느냐. 여기가 제일 중요한 것이 19세부터 64세 일반 시민들이 이 시기에 맞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 물량의 배분으로 보면은 아스트라제네카는 그다지 많지 않아요. 이 시기가 되면. 오히려 파이자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3,300만 명분이나 되기 때문에 예. 우리 전 국민이 맞아도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지금 18세 이상 맞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백신을 누가 언제 맞을 것이냐 하는 것이 아직도 국민들한테 불안감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제 생각으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젊은 층에 있어서는 파이자를 많이 맞히고 그 이후에 이제 모더나 같은 것들이 들어온다면 아무 문제가 안 생기는데 고령층이라든지 지금 아스트라제네카를 계속 맞았던 분들은 2차 접종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파이자로 충분히 커버는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3차 접종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생기고요. 그것은 아스트라제네카를 2번 맞은 사람들이 또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을 필요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백신을 맞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파이자를 지금 도입을 하게 됐다는 것은 확정하게 됐다는 것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연령대별로 16세, 17세가 파이자 백신을 맞을 수가 있는데 아직 계획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계획은 없고요, 아직. 없는데 그중에 7, 8월에 아마 고3 학생들은 맞힐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물량이 확실하게 됐으니까 7, 8월에 고3 학생들이 일단 맞히면서 16세 또 17세도 맞힐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우선순위에서는 좀 뒤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10대들은 감염이 되더라도 중증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12세부터 15세까지도 미국에서 임상시험이 끝났기 때문에 여름 이후에는 맞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이 연령대들이 중요한 이유가 우리 인구의 70%를 맞춘다는 의미는
사실 성인들만 맞히는 것인데 집단 면역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12세까지도 다 맞춰야 집단 면역이 좀 더 가까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화이자 물량이 이 확정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도입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겠죠. 사실 숙제들이 많네요. 지금 뭐 어떤 백신을 누구한테 어떻게 접종할지도 지금 좀 중요한 부분이라는 게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좀 떠오르는데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는 러시아 백신 얘기가 나옵니다. 스푸트니크 V라는 백신을 도입을 해야 된다, 뭐 아니 말아야 된다. 각종 얘기들이 나오는데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역시 안전성일 거예요. 이 백신 안전성이 확보됐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까? 뭐 임상 시험을 다 거쳤기 때문에 임상 3상까지 다 했기 때문에 안전성의 문제는 확보됐다고는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상황은 사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 같은 경우도 임상 시험에서는 문제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뭐 100만 명에서 한 명 나오는 건 임상 시험은 아무리 많아봐야 3, 4만 명이니까 나올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드문 혈소판 감소를 동반하는 혈전증 같은 것들이 100만 명에서 뭐 한 10명 가까이씩 나오게 되니까 유럽의 상황에 있어서는 이것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스푸트니크라고 그래서 다르지 않거든요. 그래도 아데노바이러스 26번하고 또 두 번째는 아데노바이러스 5번 사람 거예요. 이것을 접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리상으로는 같지만 한 전 세계적으로 60개국 정도에서 승인은 되었는데 이 효과는 둘째치고 하여튼 부작용 사례가 완전히 그렇게 모니터링되고 데이터가 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좀 불안하긴 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데 지금 EMA나 지금 영국의 의학청이요 또 WHO에서 이 러시아의 공장에 가서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아마 승인 과정 중에서 얼마 안 있으면 승인이 될 것으로 보여서 EMA에서 만약 승인을 한다고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도 도입을 아마 검토를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프렘 B로서 국내에서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승인 과정들을 다 거치면서 준비하는 것도 뭐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노바백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아직 승인이 안 된 상황이거든요. 또 어떤 변수가 나올지 모릅니다. 승인이 된다 할지라도 이런 희귀한 혈전 현상 같은 것들이 다른 부작용으로서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프렘 B는 좀 마련해 놓고 있다가 혹시라도 뭐를 뭐 문제가 생기면 쓰고 아니면 나중에 폐기할 때 폐기하더라도 지금은 좀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렇게 뭐 걱정과 불안이 교차하는 데는 그런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최근에 나타난 이상 증세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뭐 내가 되면 어떡하나라는 불안감이 좀 있는 것 같고 또 반응들이 보면 뭐 40대 의료진도 있었고 최근에 20대도 있었고 뭐 사지마비가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극단적인 현상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불안해 하시는데 백신을 맞으면 이상 반응이 나타난다. 이거는 연관관계를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글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사람이 생기는가 하는 거 알면은 문제가 없겠죠. 그렇죠. 참 좋겠죠. 참 좋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죠. 땅콩 먹으면은 사망하실 수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알러지 있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그 땅콩을 처음 안 먹어봤을 땐 모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는 땅콩 먹고 사망할 수도 알라피락틱 쇼크가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어떤 물질이든지 이 물질이 들어왔을 때 그것이 식품이라 할지라도 그럴 경우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식품은 부작용이 그다지 많지 않죠. 근데 약품인 경우에는 어떤 약이든지 효과가 있는 반면에 사람에 따라서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실제 백신과 연관되었다는 부작용 사례는 사실은 한 건밖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뇌정맥동 혈전 CVST라는 한 명 20대 응급대원이 그 인정은 됐지만 이분도 혈소판 감소를 동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백신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과관계까지는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한 명 인과관계로 확인됐는데 이 인과관계 확인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부검까지 다 해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본인이 당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건강했었는데 예방접종 맞고 증상이 생겼다. 뭐 척수염 같은 경우 그런 경우입니다. 이 나중에라도 결국은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그럼 본인이 전부 그 피해를 자기가 다 치료비라도 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제 생각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백신의 신뢰성 또는 수용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는 피해 보상을 상당히 광범위하게 해줌으로 해서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게 백신을 맞을 수 있게 하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조기 진단이겠죠. 내가 이상 증상이 생겼을 때 바로 진단이 되어야만 조기 치료가 가능하고 위험하지 않게 되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좀 대비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아쉽긴 합니다. 근데 사실 보건당국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나서 이 뇌출혈 수술을 받은 20대에 대해서는 뭐 희귀 혈전증과 거리가 있다라고 판명을 내렸더라고요. 이거는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연관관계를 찾기 힘든 걸 여기로 이유를 이렇게 뭐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건지
근거가 어디 있다 봐야 됩니까? 그렇죠. 이 경우도 지금 최종 증상은 뇌출혈이지만 이 뇌출혈이 일어나는 원인이 백신이냐? 백신으로부터 일어날 수 있는 일이냐? 아니면 아내를 들여다보고 수술을 했더니 그렇지는 않더라 하는 것이 이제 밝혀진 것이 뇌혈관에 기형이 있었기 때문에 이 뇌출혈이 일어난 것이고 사실 백신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은 굉장히 희귀한 일이거든요. 이 혈소판이 감소되면서 또 혈전이 생기고 뇌출혈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그 뇌정맥동 혈전이라는 것은 100만 명에 한 명 정도 나타나는 일이고 우리나라에서 이미 100만 명 이상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는데 한 명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 한 명 생긴 그 CBST인 경우에 있어서도 그분은 이 백신에 의한 연관관계는 좀 확인하기 어렵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서양인들에 비해서 동양인, 아시아인들은 이런 혈전 증상이 더 적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보면은 우리가 좀 너무 과도하게 이런 공포심을 갖고 있지 않나 하는 것들은 뭐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만은 지금으로서는 무시할 수는 없는 숫자가 나오고는 있다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유독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부작용이 좀 눈에 띄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맞는지도 좀 궁금하고 그렇다면 이유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이유라기보다는 뭐 우리의 인식이겠죠. 처음에 접종을 시작할 때부터 65세 이상에서의 효과가 증명되지 않았다. 임상에서. 뭐 이런 것 때문에 유럽에서부터 처음부터 안 맞는 걸로 시작을 하면서 그건 전혀 뭐 근거가 없고 영국의 스코틀랜드 데이터 같은 거 보면 굉장히 좋은 효과가 나타나서 그건 문제가 안 됐었는데 그다음에 이제 유럽에서 이 혈소판 감소를 동반하는 혈전증이 100만 명에 한 명 정도 나와야 되는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8만 7천 명에 한 명 정도 나오고 대부분 여성들에서 나오는 것들이 이게 인과성은 확실히 있다 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럼 그게 왜 여자들한테 많으냐? 또 왜 이게 젊은 층에 많으냐?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어요. 또 치료 방법 같은 것들도 뭐 헤파린 인듀스드 스럼보시스라고 그래갖고 HIT라는 증상과 상당히 유사한 기전일 것이다 하는 것까지는 알려져 있고 여기에 이제 치료 방법들도 헤파린 같은 것을 쓰지 않고 다른 항응고제 같은 것들을 써야 된다. 그런 치료 방법들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미국의 얀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15명이 생겼는데 그중에 3명이 사망하는 케이스들이 이게 아직도 치료가 어렵다는 건 분명하죠. 근데 결국은 이 상황들을 보면은 정치적인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굉장히 싸고 보관 유통이 쉽고 여러 장점들이 있는데 비해서 파이자나 모더나 백신은 우리가 처음으로 써보는 백신이고 굉장히 비싸고 관리도 어렵고 하는데 또 미국에서는 그 승인을 했는데 아스트라제네카는 아직도 승인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보면 미국에서는 mRNA 백신이 굉장히 넓게 쓰였지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사실은 좀 가난한 나라들이라든지 여러 좀 시설이 없는 나라들이라든지 이런 데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런 부분에서 좀 차별을 받았던 건 사실이에요. 지금 아직도 미국에서는 이 FDA 승인이 안 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스트라제네카가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뭐 좀 싼 게 비지떡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싼 게 나쁜 거 아닙니다. 사실은 이 아스트라제네카 옥스퍼드 백신은 제 생각에는 이름을 옥스퍼드라고 지었으면 오히려 좀 수용성이 더 좋았을 텐데 이걸 아스트라제네카라고 짓는 바람에 좀 그렇기도 했었습니다만은 결국은 이 백신이 나쁘지 않고 굉장히 효과도 좋고 여러 가지가 좋은데 특허를 걸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대량 생산을 할 수 있게끔 했기 때문에 제일 많은 이 허용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효과 대비 부작용이 그다지 많다고 더 볼 수도 없는 상황인데 실제로 지금 우리 인식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를 좀 꺼리는 부분은 이건 어쩔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을 주시면서 얀센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얀센 백신이 사실 유럽이랑 뭐 미국 같은 곳에서 혈전 논란이 좀 불거지면서 얘기가 됐다가 최근에 사용 중지를 해제하는 국가들이 좀 나오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도 좀 주목이 됐었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30세 미만이 뭐 더 위험하지 않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백신을 맞으면은 뭐 이득이 더 적다 이런 부분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무리 20대라고 그래도 감염이 됐을 때 코로나에 감염이 되었을 때 여러 가지 후유증이라든지 부작용이라고 하면 증상이죠. 이 증세에 의한 여러 가지 손해를 생각하면 눈에 보이는 위중증이라든지 사망 이외에도 우리가 모르는 장기 손상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드러나지 않는 장기 손상. 드러나지 않는 것도 많기 때문에 감염되지 않는 게 최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0대 미만도 이 백신을 맞는 것이 맞고 FDA나 EMA도 연령 제한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30대 미만을 연령 제한을 함으로 해서 이런 좀
우리 국민들의 수용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생기는데 아마 얀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우리 국민들이 한 번만 맞으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수용성은 굉장히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숫자는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에 600만 명 정도 들어오는 것이고 한 번 맞으면 되는데 이 아스트라제네카보다는 사실 숫자도 더 적습니다. 미국에서 800만 명 정도가 접종받았을 때 15명 생겼는데 사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3명이 사망했다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고 20% 정도 사망률이 되고 이 부분이 15명인데 모두 다 여자였다 하는 것도 상당히 특이한 일입니다. 그렇네요. 사실 근데 그 인과관계를 지금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사실 최근에 확진자가 좀 많아요. 일일 신규 확진자가 뭐 700명대, 800명대 이렇게 나온 상황에서 이렇게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 과연 집단 면역으로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좀 궁금증을 낳게 하거든요. 갈 수 있을까보다는 우리 가야죠. 그것도 또 가야 된다는 빨리 가야죠. 다른 나라보다 늦어지면 상대적인 박탈감이 생깁니다. 게임 체인저는 백신밖에 없죠. 아스트라제네카, 파이자, 모더나 모든 백신들이 사실은 부작용이라는 것이 독감 백신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더 높다고 볼 수도 없어요. 약간은 높은 부분은 있지만 우리가 안심하고 맞을 수 있는 백신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상 사례가 나왔을 때 나한테 이상 증상이 나왔을 때 바로 전문의한테 찾아가고 진단을 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음으로 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지금 중요한 부분으로 보이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내 차례가 오면은 그것이 어떤 백신이 되든 맞는 것이 우리 앞으로 마스크 벗고 일상생활을 하고 해외도 갈 수 있는데 제일 빠른 길은 전부가 이 백신을 맞는 거 이외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백순영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